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정치적 불안 속에 환율이 1,450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가계부채 문제 오늘 내일 일이 아닌데 계속 시장의 부양을 위해서 이 부분 간과해 왔고 경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 총괄하는 F4들 예전부터 모여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해왔죠.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들을 빗대서 F4로 명명이 됐는데 기재부 장관,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국내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바로바로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막는다고 막기엔 너무나 오래 버텨왔어요. 이들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비둘기 중에 비둘기마저도 21년 초에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부채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유동성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올 타격 이런 걸 걱정했습니다. 한참 연끌을 통해서 사람들 집 살 때 무리한 비투가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뜯어 말리는 이야기도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퍼펙트 스톰이 온다.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21년도 3년 전부터 위기를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화랑만 믿고 모두들 이걸 간과하며 이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정부 경기가 꺼지길 원하지 않았죠. 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 버블이 급속도로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투기에 빠져들 때조차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가계부채의 폭증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세대출, DSR의 예외 등 구멍을 숭숭 뚫은 정책, 이 뼈아픈 실책으로 인해서 정권도 바뀌고 빚 늘어나는 거 막지 못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고금리 시즌과 맞물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 부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곧 올 거다. 이런 기대감에 부동산에 한번 뒤었던 사람들조차 다시 빚내서 집 사는데 뛰어들게 했습니다. 가계부채는 폭증했고 전 정부 때 연끌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전문직, 중산층, 정부가 집값을 부양해준다라는 믿음에 또다시 빚내서 집 사는데 뛰어들게 했어요. 연끌과 초연끌이 탄생한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위기 상황은 보증을 통해서 해결했죠. 허그, 금융공사, LH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막고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만들어냈어요. 이러는 동안 정부의 체력은 고갈됐고 역대급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IMF 때와 다르다,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 이런 장밋빛 전망을 하지만 그때와 정말 다릅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가계는 지금과 같은 빚쟁이가 아니었어요. 2008년도 가계부채 700조 정도 됐었죠. 2014년도 가계부채 1000조 됐습니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정말 깜찍한 수준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성장이라고는 하지만 2%대의 성장률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 은퇴하기 시작하는 제2 베이비부모들 여전히 일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또 세계 경기도 괜찮았죠. 중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고 최대의 수출국으로 등극한 이런 시점이었고 코로나 이전에 세계는 글로벌화된 공급망을 공유하면서 원자재, 중간재 이런 가격 그렇게 높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당시 위기를 힘들지만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빚쟁이들이 많고 빚 못 갚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죠. 대출 연체한 개인 자영업자 600만이 넘어가고 있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실제 생활을 위해서 돈 빌려 쓴 사람들이죠. 이들이 돈을 못 갚고 있고 그런 사람이 600만 명도 넘게 있습니다. 카드론 급할 때 가장 빠르게 사용하는 돈인데 이런 자금 땡겨 쓰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 마구마구 빌려 썼습니다. 카드론 잔액 42조 원, 한 달 사이에 5천억이 넘게 늘어날 정도로 돈이 없고 빌려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 급증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의 위기 시그널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1금융권 연체율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2금융권 같은 경우 연체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축협 여기 연체율 15조 원에 육박하죠.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도 1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금리 내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내려가도 여전히 빚 못 갚는 사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 대출액의 3분의 1도 회수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조합까지 생겨나고 있고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 대출 연체율 2.9% 목표했었는데 8월에 4%가 넘어가는 등 계속해서 연체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쟁이가 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집 사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빚을 내서 사는 것도 모자라서 노후를 위한 수단에까지 손을 댔죠. 3만 명 넘게 퇴직연금을 헐어서 집을 산 게 현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빚내서 집 사라 시즌2를 하면서 긴가민가했던 시장에 또다시 빚내서 들어오느라 연금을 헐어서 집을 샀습니다. 2015년 이래 최다 인원이 퇴직연금을 헐었어요. 부동산 급등기에 이런 현상이 주로 벌어졌고 연끌이 한참이던 시기에도 그렇게 금리 올라가고 가격 빠지면서 사람들 관망하는 시장이 됐을 때 좀 주춤했다가 다시 부추기니까 미래의 재원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 시즌에 초연끌이 많이 탄생했다고 했는데 20, 30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할 날도 얼마 안 남았죠. 이런 사람들 중도 인출해가지고 집 사는데 돈을 쏟아 부었어요. 전 정부 때 연끌을 통해서 집 산 사람들 못 버티고 있는 현실임에도 부동산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 뛰어든 결과입니다. 지금 그때 돈 빌린 사람들 다 경매로 내몰리고 있죠. 오늘이 제일 싸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집 샀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물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임의경매 신청 건수 13만 건에 달하는데 2013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수치로 경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대출로 샀다가 이자 감당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 지금 몇 년 버티다가 다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린 채무자가 이자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조치하는 게 경매 절차인데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10만 건이 넘게 경매에 들어갔는데 올해 12월 빼고 11월까지 경매로 넘어간 물건 13만 건에 달합니다. 부동산 급등기에 여기를 막으면 저기 가서 사고 정부의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일단 사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샀던 사람들 다 강제 매매에 붙여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부산, 서울, 인천에도 수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매 물건의 증가세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전망되죠. 거래 절벽은 깊어지고 있고 스트레스 DSR, 대출을 예전보다 더 받기 힘든 환경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이자를 견디지 못하는 물건들 더 경매로 내몰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물건들 3, 4년 전에 빚내서 산 물건들 버티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22년에 잠깐 주춤했고 계속 이어져 왔던 상황이니 앞으로 쏟아질 물건 많은 거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경매에 내몰린 사람들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 사느라 땡빚 낸 사람들 심각한 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자 형태로 집 산 사람들 많은데 이런 자영업자의 부채도 급증을 했죠. 이자 부담은 커지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고만고만하니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내수 침체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을 돌파했고 상가 다 망했죠. 임대업자들 빈 공실에 관리비의 이자까지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연체율 폭증하고 사람들 살기 힘든 것 현실입니다. 내수는 빚내서 집 사느라 연끌, 초연끌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러니 폭망입니다. 연체는 늘고 경매도 늘고 부실도 늘어나고 이게 현실이에요. 작년 올해 그나마 장밋빛 전망으로 버텨왔죠.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수출도 좋아지고 이런 장밋빛 전망 또 정부가 계속 부양한다는 이런 믿음으로 시장을 끌어왔지만 앞으로 기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 접어들고 통상 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예정이죠. 지금 환율은 치솟아 올라서 GDP 환율 고려하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높은 최악의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 있나요? 불확실성은 극대화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을 펴기에도 정치적 상황이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이번에 발표를 했죠.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 돈 풀어서 부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빵꾸난 재정, 빚내서 끌어올 재정 이런 것들 쓰는 문제, 내부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돈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 모든 걸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지금 그만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스피 2400선도 위태위태하죠. 연준의 금리 정책 발표되고 나니까 코스피 급락을 했습니다. 외인들 다 갖다 팔았죠. 현물, 선물 합쳐서 9천억을 하루에 팔아치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어요. 이후 금리를 내년에 4번은 내려가지고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2차례만 내린다고 했기 때문이죠. 5.5%에서 4.5%로 기준금리 인하가 1%나 됐는데 이렇게 완화된 금리 환경에서도 더 금리가 낮아질 걸 기대했었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속도 조절할 거라는 매파적인 결정이 나오니 자산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막 올린 거니까 다시 저금리에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감과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내년 말에도 금리 4% 정도를 예상하죠.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고 이제부터 추가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거다라는 파월의 얘기에 주식시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만 움직인다고 했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 집권하는 트럼프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의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다. 즉 빨리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탄탄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다시 오르면 결국 금리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더 긴축적인 시장을 예상하는 이야기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시장 축소를 시사하니까 바로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미국의 결정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국장 완전히 흔들렸죠.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긴축적 기조로 갈 거다라는 예상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하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틀 사이에 100포인트 가깝게 지수가 녹아내렸어요.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팔아치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채 금리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10년물 같은 경우 같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는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하지만 장기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확대 재정, 인플레이션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채 금리는 4.5%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금융위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신인도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니까 환율은 치솟아 올랐어요. 지금 온갖 방법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의 환율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 또 금융기관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도입하기로 한 각종 건전성 관련 규제들 도입을 연기하면서 지금 일단 방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외화 유출에 환율 요동치고 있으니까 정부 외화 유입에 대한 규제를 최대치로 풀기로 했습니다. 선물한 포지션 한도 이거 올리죠. 이런 한도를 뒀던 이후 IMF 이후에 대외 건전성 관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치였습니다. 그래서 외화 유입을 규제하고 외환 보유고를 쌓아왔는데 지금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소진되니까 대외 건전성의 일부를 희생하고서라도 외화 유입 규제를 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지금 넘게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 없다 이런 말 하고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외 건전성 이거 좀 희생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완화하는 규제, 극심한 외화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외국 자본이 마구마구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변동성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규제고 201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런 규제책 덕분에 은행들 외화 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는 걸 막는데 성공적이었던 그런 제도였는데 이런 안전장치마저 풀면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달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무조건 열어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 맞습니다. 하는 정부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요 기관에서 달러 써야 되는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 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다 총알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고 이걸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22년도에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100억 달러였는데 이걸 지금 650억 달러까지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어요. 즉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하는 국민연금 이걸 땡겨서 일단 외환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계엄 사태, 그 이후로 벌어진 정치적 불안정성, 여기에 미국의 금리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외환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원화 가치는 하락 중입니다. 위기의 시간이 왔어요. 그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던 외환 보유액 털어쓰면서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천억 달러 수준까지 털어썼고 또 국민연금을 녹여가면서 환율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증환펀드, 채환펀드 필요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시장 안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것 바로 위기를 인정하고 있고 그 위기의 시간이 이미 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굉장히 어렵죠.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계약은 줄고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계약도 지연시키고 선지급금 지불도 꺼리고 있다. 환율이 오르니까 단가를 낮추거나 계약을 지연시키고 보류하는 것 이런 사업적 어려움을 10곳 중 3곳이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가 없다는 기업들도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60% 이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면한 문제, 계약이 지연되거나 감소하고 취소되는 것, 또 문의 전화 오고 고환율로 인한 문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에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가 대외 신인도 회복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그들의 요청입니다. 환율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고 있어요. 원화값이 급락하니까 기업들 흔들리고 있고 환차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15년 만에 1,450원, 여기에 계엄령 사태 이후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여파 이어지면서 달러 베이스로 물건 사오고 또 달러비 지고 있는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 약세가 장기화되면 물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원래도 환율 불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엄 선포 이후 또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대외 신인도도 떨어지고 여기에 미국의 통화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아무리 방어를 하고 있어도 1,440원대 아래로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화 가치 약세 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미중 관계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 이 부분 용인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이유로 환율 추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지금 곡소리 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 환율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가 눌러놨었는데 조금씩 올리면서 다른 물가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처해 있습니다. 좋아질 거다 장밋빛 기대를 했지만 속은 골망하고 있던 게 현실 맞습니다. 한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전기료 인상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 더 어려운 상황 맞죠? 200억을 벌면 전기료로 100억이 나간다. 전기는 덜 썼는데 요금은 더 나오고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황인데 전기료 부담에 뿌리 기업들 비상에 걸렸어요.
일감은 없어서 전기 사용량을 절반이나 줄였는데 요금은 더 나오니 너무 당황스럽다. 영업이익의 50% 가까이를 전부 다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다. 힘들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는 꺼져 있는 상태인데 환율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또 수출을 위한 물건 만들기 위한 재료는 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기업이 많은 게 우리 산업 구조죠. 이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정치적인 위기 상황까지 더해졌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더 신용도가 떨어질 테고 이로 인한 피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맞습니다. 근데 정치적 리스크 해결하는데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통령 직무정지 되고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탄핵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관 선임하자 말자 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재판 리스크 안고 있고 현 대통령 또한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정치적 불안 상황, 정치권의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게 현실 맞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정치적인 불안정성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만 좋아진다? 그건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이번에 부동산 사는데 2조 원 정도 쏟아붓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낼 거라는 판단, 또 업무용 빌딩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이런 걸로 투자 영역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어요. 이거 다 PF와 관련된 물건들이죠. 그동안 국민연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이렇게 매년 투자를 했었는데 내년에 7,500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가 추가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더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해 실물 부동산에 2조 원 넘게 출자하는 것 처음 있는 일이죠.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 6조 원이 안 되는데 한 해 동안 이 30%가량을 부동산에 쏟겠다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에 1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공급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거 지금 왜 하는 걸까요? 투자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해외 자본이 사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 규모가 15조 원에 육박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펀드 만들면 총 1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중대한 역할을 국민연금이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이렇게 한 이유, 현재 시중에 부동산 에쿼티 자금이 메말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주식시장에도 국민연금이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연기금의 책임 있는 역할, 이 말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연기금이 사주면서 시장을 부양해 왔죠. 원화가치 하락, 달러 강세, 또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 이걸 피해서 더 나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돈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피 지수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기관 투자자가 사실 사주고 있기 때문이죠. 계엄 사태 이후에 출렁였던 주식시장 끌어올린 거 연기금의 9천억가량의 매수자금이었어요. 연기금 11월 매수 금액 2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에 1,500억, 10월에 4,500억 이 정도 샀었는데 한 달 동안 2조 원 넘게 자금을 쏟아 넣었던 것 코스피 구출 작전이나 마찬가지였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연기금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국민의 노후 자금을 주식시장 방어를 위해서 녹여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방어에까지 국민연금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을 국민의 노후 자금을 털어 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외국인이 빠진 자리 연기금이 사주면서 버티고 있고 부동산 시장 PF 위기의 물건을 연기금이 사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율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연금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미래의 노후 대비 자금은 이렇게 녹아내려가고 있고 부채의 한계 상황에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동산 시장 내년에 대출 풀리고 또 정책자금 풀리고 이러면 다시 올라갈 거다. 안 팔리고 사줄 수도 없는 시장 펼쳐집니다.
이미 집값 많이 떨어지고 있죠. 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대비 20%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 이제 하락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출은 규제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아무리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해도 사줄 수 있는 사람 돈 끌어올 방법이 없으니 가격은 조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거래 거의 없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서울인데 여기에 물건조차 이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3,000건대로 내려온 거래량 12월 대선은 593건, 이거 나머지 통계 2,000건 될까 말까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는 22년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를 믿고 계신가요? 둔촌주공 보류지가 24억에 팔렸다는 기사 나왔죠. 10가구 중 3가구가 유찰이 됐는데 국민평형 이게 최고가에 낙찰됐다. 기사가 쏟아집니다. 분양 당시 분양가 13억, 14억 이 정도 했죠. 이 가격에도 미분양 났던 물건인데 지금 보류지 24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 왜 나올까요? 거래는 없지만 시세는 이 정도가 맞다. 이래야 사람들 지금같이 어려운 대출 환경을 뚫고서라도 잔금 내지 않을까요? 잔금 안 내면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모든 기관들의 다 위기가 전이될 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돈 내라. 이익을 가져가려면 일단 잔금은 납부해야 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입니다. 롯데건설, 레고랜드 사태와 맞물려서 굉장히 유동성 위기를 겪었죠.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룹 차원의 위기설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갚아야 될 차입금이 21조 원에 달하죠. 회사채만 18조 원이 3년 내에 몰려 있습니다. 연간 7조 원씩 갚아내거나 아니면 다시 차환을 발행해서 돌려막기로 막아야 할 정도로 지금 유동성 위기가 그룹 차원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들 자산 매각에 나선 것 그런 이유 맞죠? 롯데건설 채무 해결을 위해서 은행, 증권사, 허그의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입펀드 설정해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넘겼는데 이 롯데건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롯데의 채무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핵심 자산을 시장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매각하겠다는 시그널을 내서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을 의지가 있다라는 걸 시장에 증명해야 될 만큼 지금 대기업도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이게 현 상황입니다. 빚을 잔뜩 졌지만 금리 내려가고 계속 빚내주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시대에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문제, 부채의 한계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고 사람들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쓸 돈은 없고 유동성의 위기 더욱더 심각해졌어요. 22년 말과 지금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22년 말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피벗이 온다 이런 장밋빛 희망에 기대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풀어왔던 그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고 더 이상 버틸 체력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2기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인식되는 상황이죠. 고금리가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유, 경제적 상황 때문에 환율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22년 말과 같은 희망을 갖기엔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남은 건 50년간 갚아야 될 빚만 가지고 있죠. 또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낼 사람은 없고 그나마 모아놓은 돈은 자산시장 지키기를 위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집 사서 부자 될 거라는 믿음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퇴직연금 이런 것들 다 털어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좋지 않죠? 지금 기업들 흔들리고 있고 여기저기 구조조정, 소득이 늘어날 기미 안 보이고 있어요. 저출산의 초고령화 사회, 전체 소득은 줄고 생산성은 급감하는 시대, 이 시대 계속해서 살아갈 우리들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자기한테 남은 건 시세 얼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가격에 팔리지 않는 집밖에 없는 현실, 당신의 노후 준비 되어 있나요? 위기의 순간 왔고 희망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